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현모입니다. 역시 그 창조, 창의하면 세종대왕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정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정조가 제일 존경하고 또 배우랬던 세종을 가지고 이제 또 강의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임금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오늘 주제가 보니까 창의, 창조에 보니까 창의와 창조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살짝 해보았는데 물론 영어로는 이제 창의하면 뭐 imagination 이런 것일 테이고 창조는 creation일 테인데 제가 보기에 정조는 굉장히 창의적인 인물입니다. 창의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정약용이라든가 많은 그런 이 신하들이 이제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그 시대를 문예부흥으로 만들었는데 세종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하나 더 나갑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 주어서 뭔가 성과를 나오게 하는 창조의 군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의와 융합, 이 결국은 지향점이 창조적인 그런 나라, 창조적인 인재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준비했는데 앞에 말은 앵콜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행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짧게 요약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 이제 세종의 창조 부분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정말 세종이 창조적인 임금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치국이라든가 한글을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면 세종 시대의 창조적 성과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최고인가?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떨까? 몇 등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비교하자면 잘 생각이 안 되십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동시대를 비교할 때 과연 몇 등이나 할까? 이게 첫 번째 제 궁금점이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많은 창조 성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뭘까요? 네, 한글인데 한글을 만들었을 때 대다수 지식인들 뭐 최말리라든가 많은 지식인들이 공감했을까? 그걸 받아들였을까? 즉 세종은 과연 그런 대다수 반대 지식인들을 설득했을까? 이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세종의 창조와 창의를 오늘날 가져오자면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고도 정말 중요한데 아쉬운 것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져올 때 뭘 갖다 쓸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던지는 이 코드는 이것입니다. 비밀 코드인데요. 혹시 이 비밀 코드의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맞추시면 책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숫자는 4, C4, J0, K21 숫자는 세종시대 동시대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의 성과입니다. 어떤 분은 그 시대에 노벨상이 있었더라면 각국으로 나눠볼 때 이런 정도라고 말합니다. C가 뭘까요? 나라 이니셜입니다. 차이나. 세종시대가 세종이 제위에 계시던 시간이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10,000원짜리 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32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 비교했을 때 당시 노벨상감이 중국의 4건, J는 뭘까요? 네, 일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K가 뭘까요? 코리아가 21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시나요? 아마 우리가 했으면 안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얘기를 1983년도에 일본의 학자들이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는 책에 두툼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펴냈습니다. 각 시대의 최고의 과학기술 성과를 쭉 분류했는데 그 32년간의 기간을 비교했더니 중국은 4건, 일본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추국이 해놓고 그 사람들이 가로 열고 K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질문은 519가 뭘까요? 519. 네, 아더스입니다. 금방 알아보시군요. 한중일을 제외한 아더스입니다. 유럽, 아랍, 인도를 다 합쳐가지고 19개라는 거예요. 그 대륙을 여러 대륙을 합친 것보다도 코리아가 세종시대 조선이
두 개가 더 많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예, 일본인 학자들이 했어요.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세종 강의를 5일 동안 시리즈 강의를 하는데 많은 그 대학 교수들, 기업인 이런 분들이 다른 때는 다 강의에 몰입을 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딱 이 대목 가서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한 21대 빵이라고 말합니다. 21대 빵이라는 분명한 수치가 나오니까 야,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일본이 18이고 우리가 노벨상이 평화상을 빼놓으면 0이거든요. 18대 0인데 그 당시는 21대 0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21개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나와 있는 그림들을 다 보시면 치국이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죠? 물시계, 자경루입니다. 자, 이 속에서 한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이 과학적인 것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글은 과학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을 수여하고 있죠. 각국의 문명을 퇴치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는 상을 주면서 이름이 세종대왕상인데 프라이즈 오브 킹 세종인데 왜 세종대왕상이냐?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위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내 끝에 있습니다. 나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이런 21개를 한번 좀 다시 분류를 해봤어요. 그게 하늘의 원리를 연구하는 천문, 대간에는 경복궁에 있던 종합 천문 관측대죠. 역법,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캘린더를 만드는 원리를 만드는 그런 그 역법이고, 자경루 같은 시간, 변치 않는 하나의 그 시간, 하늘의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고, 추국이라든가 수표는 땅에 흐르는 물 또는 비의 양을 재고, 또 지도를 만드는 원리, 하나의 그 지리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에 뭐가 있죠? 독도는 우리 땅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50쪽 셋째 줄에 봤더니 한자로 봤더니 경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울릉도의 작은 부속섬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도해, 그 많은 다도해인데 하필 독도란 말을 집어서 우리 땅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가수가 그랬을까요? 그 전에 인터뷰를 봤더니 그 정도까지 해야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돼 있던 거죠, 보니까. 아무튼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람의 그런 우리 바로 문자, 그리고 금속알자, 그리고 이제 무기라든가 특히 이 음성 구조를 분석 포함되어 있던 그런 의학, 향약에 관한 부분들 총 21개를 이제 천과 지와 인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한글을 생각하십니까? 사실 한글이 없었더라면 이 많은 성과들이 널리 알려지는데 소통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고 알리는 바람에 이 상주조 성과들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한글은, 이 훈민정음은 기존의 것들, 하늘의 관측이라든가 어떤 지리지를 만들면서 방언들을 모집하는 것이라든가 의학 서적 만들면서 우리 그 음성 구조에 대한 연구 이런 것에 다 집약체가 한글이고 훈민정음이고 또 훈민정음을 통해서 널리 퍼져갔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그 훈민정음을 과연 세종은 어떤 계기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정말 글로벌하고 비교했을 때 세종이 가장 뛰어났나라는 증명이 됐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 세종의 한글 창제를 당시 지식인들이 받아들였을까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세종실록을 보는 게 세종의 어려서의 모습과 청년기의 모습, 장년기 모습과 노년기를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세종이 1397년에 경복궁 서편에 있는 지금의 통이동, 효자동 쪽에 있던 준수방이라는 데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인왕산 자락에서 인왕산의 별을 보면서 꿈꾸는 그런 소년 세종이 있습니다.
세종이 태어났던 곳은 아버지 태종의 그런 그 집으로 한 1,300평 정도의 그런 이 공간에서 뭐 누나들, 형, 동생과 같이 자랐는데요. 그때 어려서 세종이 꿈꾸는 봄 같은 그런 세종. 그런가 하면 17살부터 결혼 이후부터 이제 세자가 되고 왕이 되고 특히 초년에 이제 36살까지 아주 힘들고 좌절하고, 우리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이런 문제 보면서 저는 세종한테 제일 어려웠던 위기가 언제였을까 이걸 한번 쭉 봤더니 역시 세종 7년 8년 이 시기입니다. 29, 30살 이때가 가장 최대의 세종의 위기였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최대 경제 위기, 대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전국을 거지대로 돌아다니고 얻어먹으러 말이죠. 결정적으로 세종 8년에 도성의 대방화가 일어나서 한 7분의 1이 불타버리고 막 30여 명이 타 죽고, 그것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그런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세종이 이겨냈을까? 위기 극복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그 주제가 아닙니다만 세종 때도 조운선이 말하자면 파손이 됐습니다. 세종 초년에 보면 조운선이 지금의 충청도 서천 앞바다에 조운선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전라도와 경상도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가 풍랑을 맞아서 전체가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세종이 그 보고를 받고 철렁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99척의 배에 1000여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고가 중간 보고 올라오는데 4척은 완전히 그냥 물속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5척은 다 건져 올렸습니다. 과연 1000명 중에서 몇 명쯤이나 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 문소리 아나운서님 몇 명 건졌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0명 전원이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말 같은 이 실록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세종은 1000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건 바로 세종의 7년 8년의 도성 대방화 위기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위기 관리 시스템 때문이죠. 세종이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세종의 3대 치적, 3대 비결로 비결 하나가 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오늘이 제헌절이죠. 헌이란 게 하나의 표준, 표대를 잡는답니다. 세종의 시호회가 장헌, 세종 장헌대왕인데 헌이란 것이 바로 조선의 표대와 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기준을 잡은 게 조선의 세종이라는 게 장헌대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위기 극복 과정을 보면서 세종이 계속 그런 그 도전과 좌절,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꿋꿋하게 성장하는, 한여름에 사실 우리가 매우 덥고 무덥고 비도 오지만 그 속에 곡식은 성장하는 그런 여름과 같은 세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이 37살부터 49살까지는 정말 가을로 표현될 만큼 그동안 노력했던 많은 성과들, 음악, 과학, 기술 또는 이제 북방 개척 전부 다 성과가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세종이 그때 몸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주무시거든요. 그 18년 동안 몸을 돌리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다리병, 눈병, 당뇨병, 없는 병이 없다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때 그러나 성과는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가을 벌판에 많은 그런 이 추수는 되지만 찬바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50세부터 2 아들 죽고 부인 죽고 그러면서 아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교에 갑자기 귀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사흘 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사흘 전에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완전 워커홀릭의 전형입니다. 세종께서 그때 안 돌아갔으면 이 양반도 계속해서 일했을 것 같아요. 죽음이 그를 비로소 평온하게 하였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세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토리를 엮어서 지금 그런 그 뮤지컬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세종한테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였을까? 바로 47살 되는 세종의 25년 시기입니다. 세종 25년 8월 달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옛사람들은 친구가 죽거나 눈이 어두우면 통곡한다고 하더라.
친구, 벗이 죽으면, 동지가 죽으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또 눈이 안 보여도 통곡을 한다는데, 내가 지금 눈동자를 가리는 막이 있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형체를 못 알아보겠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겠는데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님 세종이란 말에 느낌이 오시나요? 장애인 세종이에요. 장애인 수준에. 바로 그 상황에 세종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이 멀어도 통곡하고 싶은데, 문맹이어서 글자를 못 알아보아서 당하는 원통, 고통,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꼭 하고 할 것인가? 죽기 전에. 바로 그 고민 끝에 세종에 바로 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직업할 때 업입니다. 업이란 것은 소명과 같은 것이죠. 한자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사, 일을 이미 있자, 이미 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이미 하고 있대, 그러나 미성,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왈업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각각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다 갖고 있는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이루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너무 숙연하게 지금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에게도 한 일종의 그런 나의 업이 뭘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세종은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할 게 뭔가, 꼭 내야 할 게 뭔가, 바로 대다수 백성들에게 문자라는 것, 문맹에 의해서 괴로움을, 원통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줘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도 인정했고 모든 신하들 인정했던 공부 잘하는 것. 세종은 공부가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꼭 만들고 하는 게 바로 한글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역시 대다수 지식인들은 반대합니다. 제가 과정들을 쭉 정리했는데, 특히 훈민정음 회례본을 미리 지금 써놓은 이유는요, 이 책이야말로 세종이 가장 결정판입니다. 지금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실록에서 보면 1443년, 아까 세종 47살 12월 연말에 이달에 임금이 문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달에 운해라는 문자 표기법을 번역을 하고, 표기법이 알려지자마자 특달같이 바로 최만리가 4일 만에 유명한 한글 창제 반대상소를 올리죠.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비밀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황찬이라는 학자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신숙주 성사문이 압록강을 13번이나 넘어가면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비어천가로 실험을 하시고 드디어 46년 9월 29일 만든 지 2년 약 10개월 만에 비로소 완성 반포를 하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왜 바로 43년도에 바로 반포하지 않고 왜 이때까지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알다시피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지식인, 관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른바 마음으로 절실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왕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그걸 훈민정음 회례본으로 최만리 등을 설득하는데, 자, 이번에 이 최만리가 언제 설득당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크게 3번에 걸친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문자를 창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자를 백성이 알려줄 것인가. 제1라운드는 세종 제위 14년인 1432년입니다. 그때 아직 한글 만들기 전에 이두문자로서 법률을 다 백성이 알려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피해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자, 허조라는 사람이 백성이 법을 알면 농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을 새로 만들면 다 알려주게 돼 있죠. 법 번개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법을 알려주는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슬람도 알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뭐가 더 옳은지는 각각의 그 체제의 특성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세종이 하는데 허조한테 거의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조삼모사로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지만 허조가 과연 납득했을까? 두 번째가 바로 아까 했던 제26년의 최만리 얘기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반상소를 막 올리자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라고 하자 세종이 뭐랍니까? 너희가 업문을 아느냐?
너 왜 설총은 옳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다고 하느냐. 역시 윽박지르다시피 왕으로서 막 그렇게 합니다. 역시 최만리가 납득을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이 제3라운드, 바로 1446년 9월 29일 그때쯤 돼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자 대다수 지식인들이 이것은 단지 유교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대다수 지식인들의 신념인 유교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바로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의 특징입니다. 제가 좀 긴 내용이지만 짧게 줄이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보면 3단 논법이 되어 있어요. 한글이 왜 최고 문자인가? 첫 번째가 바로 이 천지지도가 음양오행일 따름이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음양오행과 천지지도를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 비춰볼 때 이건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전제를 해서 끄덕끄덕하게, 여러분들 곧 이해되시죠? 그 당시 이런 지식할지라도 음양오행 논리랑은 다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생유라는 것은 전부 다 천지지 사이에 다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천지에 올린 음양오행, 그것을 다 따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세 번째가 바로 인지성음, 사람의 소리, 목소리도 역시 음양오행을 따라 만들어진 천지자에 있는 생유, 살아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음양오행에 따른 것 아니냐. 바로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들어있는 3단 논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 3단 논법이 있고 다시 3단 논 소문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책 제자해라는 글자 만든 풀이라는 뜻인데요.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천지지도, 하늘과 땅의 도는 하나의 오직 음양오행을 따릅니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특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기역, 미음, 히읗, 치읓, 굉장히 좀 약간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한자하고는 붓글씨에 그 선으로 그릴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의 미음 보세요 한번.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떤 분은 건축가 가신 분은 굉장히 모더니스트한 모던한 글자체다. 아주 샘플하면서도 굉장히 그 한글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디자인적 측면이 좀 가장 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없겠고요. 다만 가운데 있는 한자로 이기불이,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의 원리나 천지의 모든 원리나 이 음성 구조나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것처럼 우리의 훈민정음도 똑같은 이치에 입각했다.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강조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우수성입니다. 그게 마지막 3단계 들어서 비로소 저기가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당시 지식인들이 2단계 되면 어느 정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납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걸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저는 간단히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안 해도 되는데 세종의 일하는 절차, 일하는 과정 줄여서 SWP라고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아까 우리 아리엔트 음악도 들었고 오늘 살아도 되겠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너무 한글만 쓰고 또 우리 역사만 하고 저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에 일본 가서 강의를 해보고 작년에 또 미국에 가서 이제 워싱턴 DC인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강의를 역시 5일간 하면서 이 세종은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정말 외국에서 다 통하는 글로벌한 리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4단계는요. 세종실록의 19년 4월 12일자하고 12년 9월 11일자를 가지고 세종 일하는 방식을 집약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널리 묻는 단계입니다. 광문 한자로 뭐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문. 먼저 하기 전에 널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하는 전부 다 널리 묻지 않아 생깁니다. 항상 몇 사람만 가지고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널리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천천히 익숙하게 생각을 해봐라. 한자로 뭡니까? 서사, 서서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딜리버레이션이죠. 그걸 한번 생각을 물어본 것을 숙고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나중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단계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정밀한 대안을 만들어라. 이게 창조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까지가 창이라면 창조는 이제 정구라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대안을 궁구해서 이대로 실행하면 될 정도까지 나오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집현전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정구입니다. 마지막 단계 뭡니까? 전치입니다. 전념을 다해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이 범사에 전념을 다해 다스리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라고 세종은 말하는, 저는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안까지 만든 다음부터는 온갖 비난과 반대가 가도 일관되게 밀어붙입니다. 북방 개척할 때 영토 개척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부 다 12만 명이 북방으로 가야 되는데 팔을 자르고 못 갑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목표가 세워지면 일관되고 꾸준하게 밀어가는, 바로 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널리 물어보아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서사. 한번 충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정밀하게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아라. 마지막이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종의 그런 그 일하는 네 가지 과정인데요. 제가 그 다음 부분은 쭉 실사례 써놨는데 이거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이 하나를 좀 잠깐 이것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낙어 토론군주예요. 신화가 그래요. 토론을 즐기는 임금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세종은 항상 즉위 제일성이, 왕이 된다면 첫 번째 한 말이 의논하자, 함께 의논하자. 이게 첫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르니 함께 의논해서 정하고 싶다. 그 후부터는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전하께서는 토론을 즐기시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논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박하면서, 한자로 보면 호상논박 하면서 각기 마음속에 쌓인 바를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각진소온.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속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러저런 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속마음이 말이 나거든요. 이게 사마하다라는 세종 때 말입니다. 소통이란 말인데, 이런 거 다 나올도록 얘기해라. 겉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속마음을 다 얘기해라. 사실 이것이 결국은 세종 때 많은 성과, K21이 나오는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마무리해보자면,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네 글자로 줄이면 사이위 미성인데, 이것을 줄여서 사위미성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글자로 하죠. 뭐라고요? 사위미성왈업. 해보겠습니다. 사위미성왈업이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궁극적 목적, 처음에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을 내가 업이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혀 그 새로운 창조적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생각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직장을 이제 옮기면서, 혹시 여러분 여주대학교라는 데를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주에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예요. 거기를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다가 옮겨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우선 좀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 대학 총장님이 여기에 150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오는데 아무도 세종을 모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한테 세종을 좀 체험하게 하는 것을 좀 하고 싶은데 와서 좀 같이를 해보자.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그동안 기업, 공무원들한테 세종 많이 강의했지만, 정말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특히 이번 세월호 보면서 세종을 알게 한다면 얘들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5년 동안 150만 명에서 10%만, 15만 명만 세종을 알고
변화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저는 이제 거의 모험을 하다시피 했지만 이 사위 미성할 업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번 앞으로 5년간 7년간 혼신을 다해서 한번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세종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화두를 던져볼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 세종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좀 나아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